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문제 빈출 주제 중 하나인 공리주의와 의무론 관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윤리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철학적 이론입니다. 이 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의 윤리 이론으로 가장 큰 행복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다고 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행동의 도덕성은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창출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결과주의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제레미 벤담입니다. 특히 논술에서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밀이나 다른 공리주의 학자들의 변형된 공리주의가 출제되면 양적 공리주의와 비교해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벤담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윤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벤담은 모든 개인의 행복과 고통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어떤 행동의 윤리성을 판단할 때 그 행동이 초래할 결과적 행복이나 고통의 크기를 계산해서 행복이 커지면 옳은 행동이라 여깁니다. 또한 개개인의 행복과 고통의 크기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면 사회적 행복이나 고통의 총량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도 행복의 총량이 크게 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깁니다.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종류나 가치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든 동일한 한 명의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등주의적 관점입니다. 또한 행복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으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공선에 대한 추구를 중시했습니다. 다만 벤담의 입장에서 공공선은 사회적 행복이나 이익의 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할 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소수자 우대 정책이나 차별철폐 정책 같은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이익의 크기인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장점을 알아봅시다. 우선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효율성, 실용성, 유연함을 장점으로 가집니다. 공리주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때 단순하게 결과적 행복과 고통의 크기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며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공익을 중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공선을 중시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이나 윤리적 판단에 있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공리주의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보며 모든 종류의 쾌락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개인의 행복을 차별 없이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므로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첫째, 행복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는지, 행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자체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나 쾌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주관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행복이나 쾌락인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의 총량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을 받습니다. 둘째, 행복이라는 결과를 현재 기준에서 예상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선택해야 하는 A라는 행위가 있을 때 공리주의에서는 그 행위가 나중에 초래하게 될 결과적 행복을 예측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가능한지 자체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와 선악의 판단이 뚜렷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功利주의는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행복이나 이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윤리적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같은 문제일지라도 예상되는 이익을 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선악에 대한 일관되고 뚜렷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약자나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여겨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의 합이 커지는 것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약자나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에서功利주의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개개인이 결과적으로 얻는 이익을 합하여 결과적으로 총량이 커지면 윤리적으로 옳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功利주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功利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관인 동시에 논술에서도 빈출 주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론과 쌍을 이뤄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의무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무론은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의 도덕적 원칙과 동기를 중시합니다. 특정한 규칙이나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 이 이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입니다. 먼저 칸트의 관점을 알아봅시다.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정언명령은 행위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가리킵니다. 가언명령이 기술적인 숙련의 규칙이거나 실용적인 충고라면 정언명령은 그 자체로 윤리성의 법칙입니다. 정언명령은 그 자체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특징을 지닙니다. 칸트는 다양한 정언명령의 공식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므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목적이 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적 이익을 넘어선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기 위해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롤스는 현재 사회가 불공정한 상태인 이유가 첫째, 결과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윤리관이 문제이며 둘째, 지위나 능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현재의 사회 규칙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롤스는 사회의 정의가 결과보다는 공정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원칙을 만들기 위해 롤스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사회 계약을 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성별, 인종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의 상황에 놓인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 뒤에 놓이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무지의 배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선택하게 됩니다.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편견 없이 공정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 뒤에서 사회 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정한 규칙들을 합의해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지닐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최대한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사회적 자유 측면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그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일반 회사원에 비해 많은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의사와 회사원 사이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많으면 사회적 약자, 즉 최소수혜자들이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불평등하게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이라 여긴 것입니다. 롤스의 주장 중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주장은 수혜자의 능력을 사회 공동자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롤스는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우연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능력들은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 경제적 시스템, 사회적 기회 등이 없었다면 그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개인이 가진 재능과 능력은 그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을 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지닌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는 방법 측면의 원칙입니다. 정리해보면 의무론에서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옳다고 간주됩니다. 의무론의 장단점은 공리주의의 장단점과 반대로 맞물린 성격이 강합니다. 우선 의무론은 뚜렷한 윤리 기준이 있으며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가치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해서도 공리주의보다 더 뚜렷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약자 역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가 됩니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당신은 집에 있는데 친구가 당신 집에 도망쳐 옵니다. 그 친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며 그 사람이 친구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 가해자가 당신의 집에 찾아와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친구를 살리려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기 때문에 해선 안 되므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무론적 관점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모든 윤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올바른 원칙들이므로 어느 윤리가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에게 뚜렷한 이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원칙만 강조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행위를 유도하는 힘이 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며 의무론은 규칙과 의무를 중시합니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 이익이 크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무론은 수단과 과정 자체의 도덕성을 중요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기출 제시문과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두 관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는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1교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인간 사회의 운용 원칙이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속에 어떤 원칙이 담겨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 오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인 도구적 자연관과 생태주의라는 관점을 발전시켜 왔음을 제시합니다. 도구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철저히 이용하고자 하는 관점인 반면 생태주의는 인간 역시 자연 생태의 일부라 여기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두 관점 모두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이어서 파악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산림관리라는 소재와 함께 이 제시문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산림을 관리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성과 복리, 즉 사회적 부를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막이라는 학문 역시 동일한 목적을 지닌 학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이 제시문이 행위의 원칙을 결과적 이익에 두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이익의 총량이 최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리주의 입장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연보전운동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려는 이유 역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연을 활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일은 결과주의 또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반된 다른 제시문을 살펴봅시다. 같이 출제된 제시문사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한 자연법을 제시하면서 자연권을 지키는 것이 인간만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법이 부과한 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존입니다. 생명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필수품에 대한 소유권 역시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자연법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연법에서 부과한 생명보존이라는 의무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이고 중요하다면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역시 의무인 것입니다. 제시문사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연법을 실제 현실의 실정법에 적용하여 운용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연법의 의무 체계 속에서 개인들의 충돌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실정법을 정의롭게 확립하여 집행해야만 국가로서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제대로 해야만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문사에서는 자연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역시 가장 엄중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무론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논술 시험에서는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내용을 통해 추론하게 만드는 방식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 속에서 결과적 이익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이익의 사회적 총량이 커지는 것을 중시하는가라는 내용을 읽어낸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본적으로 옳은 가치나 윤리를 강조하는가, 결과와 무관하게 옳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내용을 읽어낸다면 의무론적 관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제에서 출제된 도표 분석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자료 2와 자료 3이 문제 1에 제시된 공리주의와 의무론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평가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견해 제시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설명한 뒤에 앞선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정확히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입장을 지지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한 개 제시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나 의무론 중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자료 1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라는 요구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자료 1, 2, 3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한 후 자료 1과 자료 2, 3의 관계를 판단하고 그 다음 문제 1의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자료 1을 살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자료를 보면서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자료를 볼 때는 제목, 항목, 단위, 각주 같은 기본 정보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A국, B국으로 대상이 나뉘어 있을 때는 대상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료 1에서는 문항의 성격이 공리주의와 의무론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항 1, 2는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규칙 위반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문제 1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공리주의의 관점을 보여주는 문항이 됩니다. 이에 대해 A국 사람들은 매우 찬성과 찬성 비율이 높지만 B국 사람들은 반대와 매우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항목 의미와 전체적인 흐름을 답안에 먼저 쓰되 문항 1에 대해 A국은 찬성 비율이 약 7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같이 수치를 함께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문항 1, 2에 대해 A국은 찬성이, B국은 반대 비율이 많다는 것을 수치로 한 번 정도씩 제시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문항 3, 4, 5는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제 1의 의무론 관점에 해당합니다.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A국은 반대 입장이, B국은 찬성 입장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료 1은 A국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관점을, B국 사람들이 의무론적 관점을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1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료 1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니 이제 자료 2와 3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우선 자료 2에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A국은 봉쇄 정책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한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B국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2와 3은 두 국가의 정책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멈추고 자료에 나타난 정보와 수치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시간이 나타난 자료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A국, B국이라는 두 대상이 등장하므로 두 대상이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변화가 서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 감염률은 초기인 2020년에는 두 국가가 비슷하게 증가하다가 A국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먼저 감염률이 감소하였습니다. B국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감염률이 최고점을 찍었고 A국의 최고점이 약 5 정도였던 것에 비해 B국의 최고점은 약 7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감염률이 지속된 기간 역시 B국에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2와 2-3을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나타난 정보와 수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자료 2-1을 보면 중소기업 폐업률이 초기에는 A국에서 빠르게 높아지지만 2020년 중반 20% 선에서 다시 하락합니다. 반면 2021년부터는
B국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해 A국 최고점의 약 2배까지 급상승합니다. 자료이다13에서도 A국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하지만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B국은 A국보다 조금 늦은 2021년의 증가율의 최저점을 찍어서 A국보다 심각하게 저조한 국민소득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B국이 국민소득 증가율 최저점이었던 2021년 중반에 A국은 이미 국민소득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한 A국이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회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A국이 초기에는 폐업률이 급격히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빠르게 감소해서 B국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국은 소수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빠르게 사회적 손실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국은 자료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리주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자료위에서 나타난 결과 역시 공리주의적 정책을 통해 빠르게 위기 상황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위는 공리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자료 3에 대해 화면을 멈추고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자료 3에서는 A국이 1심 판결 항소율이 높고 난민 인정 비율은 낮습니다. 반면 자살 건수가 B국의 2배 이상으로 높고 소수자 차별금지 법안 제정 건수는 B국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습니다. 난민 인정 비율이 높고 자살 건수가 적으며 소수자 차별금지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B국은 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율이 높은 부분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판결 기준이 사회적 편익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A국에서는 판결을 할 때도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판결할 것이므로 판결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국에서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론적 관점을 중시하는 B국에서는 판결 기준이 의무와 책임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B국 사람들은 1심 판결 결과를 더 쉽게 수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리주의 성향이 강한 A국 국민들이 사법제도의 일관성을 덜 신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 3은 B국이 생명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선 문제 1의 의무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공리주의와 의무론 관점은 다양한 논술 문제에서 출제되며 관점 자체를 제시문 속에서 파악해내는 문제, 다른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견해를 선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관점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두고 여러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관점을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논술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